한 소녀가 병원에서 아버지 주위에서 이상하게 행동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의자에서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처음에 직원들은 전형적인 진료 불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그는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응시하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른 저녁 공기가 캘리포니아 소마 카운티의 작은 도시 산타로사에 내려앉았다. 이준호 박사는 진찰실에서 서둘러 나오며 시계를 힐끗 보았다. 52세의 그는 교외 지역에서 존경받는 가정의로 자리매김했고 불과 몇 년 전에 개원한 그의 개인 병원은 꾸준히 환자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소연 씨, 박사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다가가며 불렀다. 에르난데스 부인이 이걸 두고 가셨어요. 그는 당직 간호사에게 안경 케이스를 건넸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김소연이 케이스를 받아 책상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다. 이 박사가 진찰실로 돌아가려고 돌아서면서 대기실을 훑어보았다. 이제 거의 비어 있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눈이 구석에 앉아있는 한 쌍에게 멈췄다. 파란색 폴로 셔츠를 입은 건장한 남자와 빨간 후드티를 입은 어린 소녀였다. 그의 얼굴에 인지의 섬광이 스쳤다. 민수 씨, 이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불렀다. 박민수 씨, 맞죠?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요. 민수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이 박사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수 씨, 우린 이웃이잖아요. 병원 밖에서는 편하게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바닥만 응시하고 있는 소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우구나. 동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인사해 본 적은 없었네요. 지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겨우 인정했고 시선은 결코 들지 않았다. 곧 진찰해 드리겠습니다. 이 박사가 그들을 안심시켰다.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진찰실로 돌아온 이 박사는 책상 뒤에 앉아 이전 환자의 차트를 정리했다. 잠시 후 그의 간호 조무사인 김소연이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다음 환자를 준비하며 체계적으로 진찰대와 장비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이 박사님, 소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밖에 있는 저 아버지와 딸에 대해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박사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죠? 소연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제가 소녀의 활력 징후를 재을 때 아버지가 그 애가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조차도요. 그가 모든 걸 대신 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계속 그에게 직접 아이한테서 들어야 한다고 상기시켜야 했어요. 그리고 그 소녀, 지우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단 한 번도요. 이 박사가 의자에 기댔다. 그들을 알아요, 소연 씨. 우리 집에서 새 집 떨어진 곳에 살아요. 민수 씨는 좀 권위적일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국인이에요, 이 박사님. 소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문화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박사님이 저보다 그들을 더 잘 아시니까요. 아마 그게 그들 가족의 방식일 수도 있죠. 그녀는 그에게 소녀의 차트를 건넸고 이 박사의 눈이 나열된 증상들을 보며 커졌다. 14세의 임신 증상이라고요? 그가 중얼거렸다. 소연이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들여보내세요. 이 박사가 흰 가운을 펴고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지우를 단단한 손으로 어깨를 잡고 방으로 안내했다. 소녀는 마치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움직였고 몸은 긴장했으며 빨간 후드티가 그녀의 몸 위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다. 늦은 시간에 특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수가 진찰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이 박사가 대답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민수가 목을 가다듬으며 불편해 보였다. 말하기 쉽지 않지만 제 딸이 임신했습니다. 차트에서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자 이 박사의 위장이 조였다. 그는 침묵을 지키며 무릎 위에 모은 손을 응시하고 있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이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야, 기분이 어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수가 끼어들었다. 아침에 입덧을 하고 피로하고 최근에는 복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박사는 지우에게 계속 집중했다. 지우야, 이 질문들에 직접 대답하는 게 좋겠니? 소녀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임신은 어떻게 일어난 거죠? 이 박사가 다시 지우에게 질문을 던졌다. 민수가 대답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어조는 주제가 닫혔음을 분명히 했다. 선생님, 민수가 앞으로 기대며 계속했다. 이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걸 알아서는 안 돼요. 이웃들도, 아무도요. 환자 기밀 유지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박민수 씨. 이 박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강조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저는 어떤 환자의 사례도 다른 사람과 논의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박사가 지우에게 돌아섰다.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 몇 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지우야? 그녀가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 씨가 진찰대에 올라가는 걸 도와줄 거야. 이 박사가 초음파 기계를 준비하며 말했다. 복부 바로 위까지 셔츠를 올려야 해. 소연이 지우를 부드럽게 진찰대로 안내했다. 소녀가 누울 때 움찔했다. 아프니? 소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복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민수가 의자에서 설명했다. 이 박사가 지우의 복부에 젤을 바르며 그녀가 그의 접촉에 움찔하는 것을 주목했다. 그는 변환기를 그녀의 배 위로 움직이며 화면을 주의 깊게 보았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멈추게 했다. 이건 그가 더 나은 시야를 위해 기계를 조정하며 시작했다. 지우야, 너는 대략 28주 임신인 것 같아.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박사가 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전에 산부인과에 데려가신 적 있나요? 아니요, 민수가 말했다. 이번이 처음 병원 방문입니다. 이 박사가 계속 초음파 이미지를 검사했다. 여자아이네요. 그가 말한 다음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우려되는 징후가 보여요. 복부가 28주에 대한 전형적인 성장 패턴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자궁 내 성장 제한 또는 IUGR이라고 부르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민수가 물었다. 아기가 정상적인 속도로 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태반의 문제, 산모의 건강 문제 또는 태아의 상태 때문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박사가 다시 변환기를 움직이며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했다. 또한 불규칙한 태아 심장 박동도 감지되고 있어요. 그는 민수를 직접 마주보았다. 박민수 씨, 지우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제 병원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병원이요? 왜 그냥 약을 주실 수 없나요?
이것은 고급 모니터링과 가능하면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박사가 인내심 있게 설명했다. 병원에는 아기의 발달을 적절히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전문가들이 있어요. 아기로 가는 혈류를 평가하고 장기 발달 미달을 확인하기 위해 도플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저항하는 듯 보였지만 이 박사는 단호하게 계속했다. 산전 비타민, 칼슘, 엽산 처방전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처방전을 작성해 민수에게 건넸다. 옆 건물 약국이 아직 열려 있어요. 소연 씨가 지우를 정리하는 동안 이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수가 의사와 딸 사이를 망설이며 쳐다보았다. 괜찮을 거예요. 이 박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냥 젤을 닦고 초음파 이미지를 출력할 거예요. 몇 분 안에 약국에서 만나실 거예요. 민수는 마지못해 처방전을 받고 방을 나섰고 문을 닫기 전에 지우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가 나가자마자 소연이 지우의 복부에서 젤을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괜찮을 거야, 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우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발로 차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기가 아빠를 좋아하는 게 싫어요. 이 박사와 소연이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 말은 모호한 의미로 가득 찬 채 공기 중에 걸렸다. 지우야, 이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니? 하지만 지우는 다시 침묵 속으로 물러났다. 그녀의 순간적인 개방성이 사라졌다. 이 박사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아마도 그녀는 임신에 대해 화가 나서 그 감정을 아버지에게 투영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민수가 임신에 대해 화를 냈고 그녀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아버지가 내 건강을 걱정해서 여기 데려온 거야. 이제 우리는 너와 아기가 괜찮은지 확인하는데 집중해야 해. 그래서 즉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는 지우에게 인쇄된 초음파 이미지를 건넸고 그녀는 흑백 사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지가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라기보다는 추상적인 흐림처럼 보였다. 무늬 유리 패널을 통해 이 박사는 민수가 약국에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은 사라졌다. 소연이 지우가 일어나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떠날 준비를 했다. 이 박사는 민수가 딸을 데리러 오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병원을 나갈 때 그의 손은 단단히 그녀의 어깨에 있었다. 민수와 지우가 떠난 후 소연이 진찰실로 돌아왔고 남은 초음파 인쇄물들을 모으며 그녀의 얼굴은 근심스러웠다. 9시네요. 그녀가 시계를 보며 알렸다.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죠? 이 박사가 여전히 지우의 불가사의한 말에 불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환자였어요. 소연이 초음파 기계를 끄기 시작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활발했지만 표정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상했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소녀가 28주 동안 임신을 숨겼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방을 나갔을 때 그녀가 한 말. 알아요. 이 박사가 책상에 기대며 동의했다. 확실히 이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이 추궁했다.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발로 차고 아기가 아빠를 좋아하는 게 싫다고 한 거요. 이 박사가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줄곧 임신을 숨겼나 봐요. 그래서 그가 이제야 그녀를 데려온 거죠. 아마 알게 됐을 때 화가 났고 그래서 그녀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겠죠.
소연은 납득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특별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발로 차고 그녀는 그게 싫다고 해놨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10대 호르몬과 임신 호르몬이 충돌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박사가 제안했지만 설명은 그 자신에게도 불충분하게 느껴졌다. 기분 변화와 감정적 변동성은 둘 돼서 흔해요.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구심이 그녀의 눈에 남아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기를 바라요. 저도요, 이 박사가 말했다. 그 아기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그들은 병원을 닫으며 마무리했고 불을 끄고 캐비닛을 잠갔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떠났고 건물을 보완하는 것은 그들 둘만 남았다. 그들은 함께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고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좋은 밤 되세요, 박사님. 소연이 자신의 차를 향해 가며 말했다. 소연 씨도요, 내일 봐요. 이 박사가 세단에 올라탔고 그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엔진이 윙윙거렸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상호작용을 되짚으며 단서를 찾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동네로 들어설 때 가로등이 조용한 교회 거리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새 집 떨어진 박씨 집에 다가가며 속도를 줄였다. 그들의 차가 차도에 주차되어 있었다. 병원에 가지 않았네. 그가 혼잣말을 했고 가슴의 우려에 불꽃이 점화되었다. 그는 계속 자기 집으로 운전했고 차도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차 안어둠 속에 앉아 그는 스스로 논쟁했다. 아마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규칙한 심장 박동, 성장 제한. 이것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14세 엄마에게는. 그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감해야 했다.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는 환자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우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다.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발로 차요. 아기가 아빠를 좋아하는 게 싫어요. 한숨을 쉬며 이 박사는 차에서 내려 박씨 집으로 거리를 걸어 내려갔다. 불이 안에서 켜져 있었고 창문에서 따뜻한 빛이 발산되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단호하게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렸고 민수가 거기 서 있었다. 놀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중립적인 표정으로 정리했다. 이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냥 확인차 들렀어요. 이 박사가 가벼운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차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제가 지우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라고 권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아, 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저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남았습니다. 이 박사가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이것은 지우의 엄마가 그림 속에 있다는 첫 번째 언급이었다. 그렇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행이네요. 아기의 상태가 걱정되었거든요. 네, 이제 잘 돌봐지고 있어요. 민수가 짧게 말했다. 들러주셔서 감사하지만 늦어지고 있고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박민수 씨.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단호하게 닫혔고 이 박사는 현관에 서서 뱃속에 성가신 불안감을 느끼며 남겨졌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민수의 설명이 그의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는
그것이 진실이었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계속 참고. 전체 스크립트가 매우 길어서 전체 번역을 한 번에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에는 시작 부분의 번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번역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